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 끝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개념이 좀 등장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가 생각보다 빨리 좀 해소가 될 수 있나? 혹은 이제 그 4월 1일까지로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시간을 벌었나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강하게 한번 반등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2월 17일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날입니다. 프레지던트 데이라는 날이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특히 주말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한번 엮어왔습니다.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이번 주 전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다우가 하락하고 나스닥이 상승하면 그냥 우리 기분으로는 뭐 크게 하락한 느낌이 안 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상승한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2.6% 추가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상승세 대단하죠. 13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금세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이에 반해서 테슬라는 여전히 좀 주춤주춤합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도 뭐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0.01% 하락이니까 뭐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에어비앤비가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급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나올 여가활동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괜찮았더라고요. 올해도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고 올해 물가도 오를 것 같고 경기도 둔화될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 특별한 걸 꼽자면 우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상호관세까지 나왔기 때문에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철강, 알루미늄 다음은 자동차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자동차 관세가 4월 2일쯤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왜 상호관세가 4월 1일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호관세 이후에 개별적으로 나라들끼리 그 계산이 다 끝나 있겠죠.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가고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가고. 그러면 그 계산 안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트럼프 정부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 관세가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VAT,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왜 상호관세 그 개괄적인 틀이 나왔을 때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저희끼리 얘기할 때 아마도 트럼프 정부가 좀 자의적인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다. 이걸 좀 무기로 활용하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VAT로 인해서 비관세 장벽을 만들고 있는 예를 들면 일본 혹은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 약간 좀 타겟팅이 돼서 본인의 그 SNS에 또 그걸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뭐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다고는 봐야겠지만 지금 2월 17일이잖아요. 3월 한 달이 남았고 2월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4월 1일에 상호관세 오고 4월 2일에 자동차 관세 올 건데 우리 뭐 주식 다 팔아야 돼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안도의 한숨을 계속 돌리면서 랠리를 좀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그 안도감의 배경에는 다른 나라들이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국가들이죠. 일단 인도 모디 총리가 미국으로 또 날아갔죠.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5년 안에 미국과 인도 간의 어떤 무역을
2배 가까이 올려갈 것이다.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는데 무역을 2배나 상승시키겠다라는 건 우리 잘할 테니까 좀 같이 잘 갑시다. 약간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완, 대만입니다. 대만도 요즘 좀 뭐 얘기가 많죠. 뭐 TSMC 때문에 인텔의 공장을 인수하라 마라 뭐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트럼프와 칩톡스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게 시장의 안도감의 가장 큰 배경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핵심이죠. 중국이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보면 트럼프가 한 대 때리면 중국이 더 큰 한 대를 때리고 바로 트럼프가 더 센 한 방을 날리고 계속 이게 누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막상 놓고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미국이 플러스 10% 추가 관세를 때렸고요. 중국이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15% 정도 추가 관세를 때렸는데 근데 그게 되게 비중이 작다고 알려져 있죠. 그때부터 시장의 안도감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이나는 뭐 along to the end, 끝까지 미국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이 오히려 더 바쁘고 이 관세와 물가와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히려 더 급하고 중국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눈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어쨌든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막 진짜 죽자 살자 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의 하락세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걱정이 많아지면서 달러가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작년 11월, 작년 12월 기점으로 확실히 내려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하락의 박스를 만들었다가 그 박스를 이탈하는 또 하나의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예상이 맞았다고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것이다 쪽으로 일단 가고 있는 달러의 흐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지금 시장이 making a mistake, 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Ignoring 트럼프의 타리프 플랜,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플랜을 지금 너무 격화시키고 있다,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노머스라는 거는 엄청 큰 이런 뜻이잖아요. 엄청 큰 여파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자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간은 벌었다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 분명히 또 트윗을 올릴 거고 그리고 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쓸 거고 화가 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생각 너무 안도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라는 경기 지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매 판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가 마이너스 0.2% 하락할 거라고 보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2월에 발표된 건 1월 수치잖아요. 근데 그 전달 거는 12월 수치일 테니까 11월, 12월은 당연히 소매 판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그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 서로 뭔가 그 연말에 파티도 하고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1월에는 그게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교묘하게 또 제 카드값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다행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비가 확실히 조금 줄어드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0.9%까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 시장이 조금은 경기 둔화가 좀 더 빨리 오고 또 급하게 오나? 이런 거는 시장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 생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뭘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상치가 0.3% 플러스였는데 실제는 0.5% 플러스까지 예상치 대비해서 높아졌죠. 이러면 제조업 PMI도 나쁘지 않다는 증거고 제조업단에서 생산 자체는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니까 소매 판매가 일시적으로 좀 급감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던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는 했어도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달러라든지 금리라든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떨어져야 된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급격하게 뚝뚝 떨어지는 건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하고 침체하고 있다고 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균형을 잘 맞춰주면서 관세 리스크도 조금은 완화시키고 경기 리스크도 조금은 완화했던 금요일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그 시기가 또 왔더라고요. 고액 자산가들의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또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애플을 안 팔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가격에서는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애플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많이 팔고 있습니다. 15% 줄였고 반대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여전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중 차이가 있었는데 저 제목 보시면 S&P 500의 그 ETF,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파이, 그리고 또 VO, 이걸 전량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 이런 것도 다 체크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비싸면 팔고 싸면 산다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 기준에서 S&P 500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좀 비싼 구간에 있나 봅니다. 전량 매도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멕시코한테 관세 때렸을 때 급락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맥주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관세 피해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이걸 워렌 버핏이 샀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뭐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됐나 보다, 이제는 좀 괜찮나 보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요. 그만큼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졌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세 리스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하나씩 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확실히 좀 느껴지고요. 그에 반해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은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마이크론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반도체주가 많이 안 좋았다가 금방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큰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시설 투자, 특히 반도체 투자도 좀 약해질 수 있다, AI 투자도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 투자 계속 할 건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엔비디아가 완전하게 정상폼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뿐만 아니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지난 2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델 테크놀로지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7% 올랐는데요. 여기는 이제 xAI랑 7조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AI 가려면 인프라 쌓아야 되고 엔비디아 반도체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서버 만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델 테크놀로지스의 영향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일단 시장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와, 하락하는 법을 잊었어요. 무려 20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꾸준한 종목 하나 들고 있으면 걱정이 없죠. 그런데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진출한다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의 대장으로서 최근에 AI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휴머노이드까지 참전한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마지막 특징주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비앤비와 함께 볼 수 있는 드래프트 킹스와 윈리조트인데 이거 둘 다 베팅하고 이거 당기는 종목들이거든요. 와, 근데 소매 판매는 둔화됐어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돈이 없어도 여행은 가야 되고 아까 메타랑 좀 연결해 보면 또 인스타는 또 올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올 한 해의 어떤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함께하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상호관세 때문에 좀 놀랐던 가슴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뭐 완화된 분위기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지난주 그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을 일단 추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부양할 만한 모멘텀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단은 또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지표 관련된 것도 그렇게 확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관련된 7종목이 상승을 해야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를 강하게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기대감이 점차 스멀스멀 좀 올라오고 있다. 거기에 뭐 이스라엘까지 뭐 휴전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전하게 글로벌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기대감은 언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요적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지켜보는 가운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메타에 대한 상승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하는 게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제가 봤을 때는 구조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줄임으로 뭐 실적에 대한 걸로 연계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제 뭐 로봇 관련된 사업의 진출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에어비앤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부 효율성 부서에 현 대표가 이제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점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뭐 계속 우상향을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아주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종목별 흐름은 여전히 좀 이어졌었던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실적이 좀 좋아졌었던 종목들은 개별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확실히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시장에 여전히 잔존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에서 하루 정도는 뭐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같이 쭉 올라오는 뭐 M7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게 연속성이 막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단에서 시장단에서 이렇게 상단까지 올라오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한 스케줄을 4월로 밀어놓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휴전과 관련해서 종전과 관련해서 약간 피치를 좀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 방위비를 뭐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여기서 또 물가를 내려서 관세와 관련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세 다음 스케줄은 이제 종전 스케줄로 가는 것 같기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소매 판매가 많이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소매 판매가 뭐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그러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목별로 보면은 뭐 자동차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물품이나 취미 악기점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하락했었던 요인은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이제 소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폭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유통 관련돼서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우려 섞인 부분에서 좀 침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LA, 뭐 산불도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LA가 상당히 좀 많이 소비를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산불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비도 뭐 최근에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되레 이제 생산이라든지 PC 같은 개인 소비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이 뭐 소매 판매가 부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로는 판단을 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좀 우려 섞인 부분은 CPI 그와 PPI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결국에는 소비가 따라가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성장률에 대한 지표도 가치금 이렇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너무 여기에만 치중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매 판매 떨어진 것처럼 조금씩 경기가 둔화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번에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물가를 또 잡아간다면 또 그게 시장에서 상세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1월 한 달짜리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경기를 예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씩 다시 회복세가 나오는지 혹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 얘기 간단히 해보면 상호관세 발표된 게 4월 1일까지로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4월 2일에 자동차 관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멀게 느껴지긴 해도 그래도 계속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관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만 해도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출렁거렸어요. 그랬죠. 근데 이게 관세 자체가 이제 그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게 확정이 된 거 아닙니다. 4월 2일 날 뭐 이쪽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건지 그쵸. 뭐 이런 뭐 구체적인 몰라요, 그런 그런 거 건. 없기 예.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 관세에 대한 거를 빌미로 협상을 카드를 내놓는지 이런 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관세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결국엔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을 조금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구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나 GM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문제이긴 한데 국내 기업들은 이미 조지아 공장을 현대차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결국에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보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4월 2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잘 다시 협상을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그 숫자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계획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혹은 대한민국 자동차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 정부와 뭐 딜을 하는지, 뭐 딜이라고 해도 뭐 쉽게 말하면 로비죠. 로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계속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를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을 테니까 지금 이미 바닥권까지 자동차 업종들 주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지 추이를 2월 말 3월 내내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달러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관세 리스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 달러를 좀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여러 가지 입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달러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를 부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자 노동 공급 축소로 인해서
하면서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다라고 하면 결국 달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뭐 재정 확정 관련된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자 합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라자 합의가 예전에 진행이 됐었던 거는 이제 상위 5개국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달러를 내리면서 이 수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1달러에 1,400원을 1,000원으로 이제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에서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거를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예전과 지금과는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예전에는 뭐 5개국만 합의가 진행이 되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20개국 이상의 합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이제 뭐 합의로 이뤄내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중국은 미국과 상당히 좀 날을 세우면서 이런 다양하게 보복 관세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엔 합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부진했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과연 합의를 이끌어 줄까? 그리고 미국이 지금 관세로 계속 다른 나라들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반 이제 미국향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관련돼서 국가들에 대한 그 합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뭐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거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쉽게 그렇게 뭐 결정을 지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달러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달러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뭐 미국이 굳이 그런 인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좀 맡겨놓고 달러가 많이 내려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브리핑할 때도 좀 봤던 부분인데 워렌 버핏 CEO의 그 포트폴리오가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뭐 S&P 500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팔았다. 반대로 애플은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뭐 이분은 뭐 원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계를 좀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다 없애고 나서 후계를 주는 게 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좀 줄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되레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애플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신제품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세를 뒷받침을 해줄 만한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디바이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서 일단은 매도를 좀 중지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은 금리 차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IB 쪽에 대한 투자 수익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만 금리 차에 대한 수익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일부 정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뭐 덜 오른 종목들, 소비주들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미노 피자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옥시덴탈 페트롤러 같은 석유 관련된 업체도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같은 이제 맥주 관련된 기업들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다양한 소비주들 쪽에 대한 부분들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일단 뭐 많이 못 오른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를 추종하는 ETF 스파이도 전량을 매도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일단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장 지수 측면에서도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워렌 버핏 CEO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워렌 버핏이 맞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따져보면 항상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전략을 정리해 보는 걸로 하죠. 오늘은 휴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증시가 4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지난주, 지지난주 하면서 뭔가 중요한 그런 지표들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겠지만 역시나 뭐 AI 관련된 테마는 강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뭐 디바이스 관련된 그런 형태의 종목들, 뭐 애플을 비롯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도 뭐 여전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요. 맞아요. 거의 3분의 2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HBM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I 그리고 반도체 칩 관련된 마블 테크놀로지랄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뭐 팔란티어나 메타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쪽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을 이제 다른 쪽도 있지만 월마트도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AI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바탕으로 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그런 종목들도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슬슬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NXP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바닥 국면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자동차 반도체 쪽의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은 역시나 별로지만 종목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는 지수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 역사적인 신고가도 한번 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요즘 잘 갑니다. 그런데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까지 좀 자리를 잡고 자동차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면 뭐 시장이 이제는 진짜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 볼 때도 다시 된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손창현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 시간은 많이 벌었습니다. 4월까지는 우리가 관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케줄들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뭐 부과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상호관세 4월 1일 그리고 또 자동차관세 4월 2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때까지
내년에까지 또 관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앞에 유예해놨던 관세들이 이제 3월 달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제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항상 관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어쩔 수 없죠. 네. 관세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좀 걱정하고 있고 뭐 시장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4월 2일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자동차 관세 부과되는 거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4월 1일로 지정한 것도 조금 궁금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협의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의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조금은 온화한 제스처. 그때는 협의 협상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가겠다면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게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를 한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유예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만났고 일본을 만나면서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도 굉장히 빠르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밝혔고 호주도 지금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나홀로 지금 협상 대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을 바라보면 호주가 최근에 미국을 통해서 여행용 여객기 플러스 전투형 항공기를 엄청나게 크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게 풍기는 거죠. 너희들 우리랑 좋은 방향성으로 협의를 하려면 일본처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빠르게 지어주거나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호주처럼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들어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줘. 이거를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4월 1일, 4월 2일 다행히 3월 1일, 3월 2일이 아닌 게 저는 그렇죠. 네,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관세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장중에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 충분히 풀릴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맞아요. 가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게 모자라는 게 그런 역량이 좀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관세 예전 일기였으면 그냥 당장 내일부터 부과했을 겁니다. 근데 4월 2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놨고 그리고 몇 %인지 굳이 사실 지금까지 밀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건 분명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져와라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어떤 걸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의선 회장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같이 뭔가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 그 시간 동안 한번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얘기도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어쨌든 우리가 제조업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둔화되거나 이럴 수 있다.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증시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리마인드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미국이건 중국이건 한국이건 유럽이건 모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애플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을 때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는 매그니피센트 주식이 아니라 빵 주식이라 그래서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4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다소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스토리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장 기간에 지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많이 어려웠었던 애플 또한 이렇게 시국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것을 좀 노려보면 우선은
앞으로 이제 커져 나갈 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관세를 이길 수 있는 뉴스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한 주만을 놓고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업종이 크게 두 가지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예. 두 번째 방산. 그것처럼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혹은 화제를 이길 만한 저는 산업과 업종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놓은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의 요지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방산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엔터 이런 쪽도 이제 관세랑 크게 리스크가 닿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4월까지는 시간이 어쨌든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관세 리스크에 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종목들도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레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던 섹터가 확실히 관세 리스크에 좀 적은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걸 확인했던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비관세 장벽이라는 부분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네. VAT 얘기를 또 주말에 했다고 들었어요. 부가가치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한테 좀 유리한 그런 스탠스를 좀 갖고 있어서 이걸 좀 때리고 싶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그 코멘트는 대놓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할 수도 있겠다고 어필을 한 거죠. 그렇군요.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 지금 한국이 거의 8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20년 만에 한국은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높아졌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한국을 그렇게까지 크게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숫자를 보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에 VAT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플랫폼법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일까요? 우리나라 그 규제를 통해서 만약에 좀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뻔하죠.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와 우리나라 지수에 지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이런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지금 대미 수출이 왜 늘어났는지를 아마 그 구성품을 쭉 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 구성품 중에서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조선도 있을 것인데 이들은 사실 미국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크게 규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미국 쪽으로 큰 산업이 뭐가 있죠? 화장품.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활건강이 파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미국에 갖다 판 게 아니라 그렇죠. 올리브영이라든지 롭스와 같은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중저가 제품을 많이 우리가 판매를 한 거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중저가 제품의 판매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박리담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거기에서 오는 이윤이 커진다인데 만약에 리스트업을 했는데 대미 수출품 중에 화장품이 굉장히 높네. 화장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일부 화장품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요지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주말 사이에 쭉 체크를 해봤더니 만약 화장품주들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또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 화장품 쪽은 마진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하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최소 마진율이 40% 그리고 높으면 55% 정도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들은 기계 한 대, 두 대를 팔아서 지금 회사가 크게 성공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팔고 그 뒤에 아무래도 이제 부속품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진율이 거의 9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관세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섹터로 좀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조선과 방산 좋은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다 했었을 때 과감하게 매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렵죠.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일련의 노이즈가 나오게 되었을 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내 플랫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만약 네이버 카카오가 조정이 받으면 저는 네이버만큼은 조금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을 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장기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굉장히 좋았었던 가격대로 회귀는 절대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품고 있었던 기업들이 다 나갔는데 예. 지금 그 가격대로 올라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I라고 하는 어떤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가장 또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숲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가능성을 봤는데 취지직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저는 높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조정 시의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저는 한 표를 좀 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관세에 대해서 뭐 좀 구체적인 무언가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걱정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다른 나라들이 좀 힌트를 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계속 지금 미국이랑 접촉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성과를 확실히 만들어낸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인도가 선택하는 방향성은 저희 나라와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거죠.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우리나라 자동차를 팔 수 없어.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를 원하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방위산업,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제품을 대량으로 사야 돼. 이런 지금 취지인 거고 일본은 너희들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렇죠. 혹은 거기에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지분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인도가 하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결국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는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산업입니다. 여기서도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어디에 그런 공장을 지을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논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죠. GM이라든지 포드의 물량을 그럼 계열사들이 얼마만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가 조금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삼성과는 다르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공장 비중이 조금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겨내려면 삼성보다는 지금 급한 건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도움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소프트뱅크와의 또 협업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는 아마 미국 쪽에 대한 공장 투자라든지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 혹은 지분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것만 잘 해결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이제 트럼프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완전하게 돈을 못 버는 산업에 지금 산업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벌고 있을 때 쓰는 건 괜찮습니다. 못 벌고 그러네요. 있는데 자꾸 쓰라고 하면 네. 그건 문제가 되지만 잘 벌고 있는 산업,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작년 안에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실적 좋았죠. 그렇죠. 반도체도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논외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투자는 기업들에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좀 컨트롤 타워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그게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스케줄을 봤을 때 경제사절단이 민간으로 꾸려져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저는 좀 답답하기는 한데 어찌됐든 경제인들이라도 뭔가 좀 합심해서 지금 이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뭔가 좀 소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과값을 낼 만한 지금 산업들 2월 달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전 관련주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25일 날 우리가 이제 체코 가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냐면 우리는 지금 체코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폴란드에서 지금 원전 검토하는 것을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단독 보도로. 그래서 이 뉴스가 원전주들에게 만약에 투심을 좀 악화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 저는 주초에 원전주들의 조정을 이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제 실적 남은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많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박스 상단을 지금 보고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돌파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벌써 2,600포인트 위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하지만 기존에 강했었던 HBM 밸류 체인보다 최근에 좀 두각이 두드러지게 났었던 CXL이라든지 아니면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이번 주는 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좀 걱정은 많아도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2,600선을 지난주에 한번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기대를 지난해 내내 하지 못했었거든요. 어찌됐든 올해가 들어서고 트럼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겨가는 게 뭐 긍정적인 순환이라고 봐야겠죠. 이 순환에 계속 얹어질 수 있는 호재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 주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가 유동성 공급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지금 동반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더욱이 글로벌 증시 내에서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좀 도드라진 모습을 좀 맞아요. 보이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투자를 과감하게 할 때인 것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지수라든지 종목의 이 변동성이 나오면 저는 그때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쫓아가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작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로봇주들 지난주 금요일 날 살까 말까 하다가 장 중후반부에 사신 분들은 또 막판에 아이고. 또 변동성에 또 크게 휘둘리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던 기업이 계속 가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로봇 예. 또 조선 방산 이야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데 관세라든지 혹은 개별 섹터에 대한 개별 이슈로 조정이 나온다면 방금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또 관세 이야기에 화장품주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화장품주를 보는 게 아니라 피부 미용 쪽을 바라보는 그런 식의 미리미리 좀 준비해둔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만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오거나 방향성이 달라질 때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카드를 또 꺼낼 수가 있겠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열심히 또 고민해 볼 테니까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투자를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ISN 김태성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